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금 토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미국에서 가장 뜨거웠었던 뉴스는 바로 이 내용인데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거짓말을 했고 또 그 두 사람의 거짓말에 대해서 대통령의 백악관의 대변인도 역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여전히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이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이 숨진 전사한 군인의 미망인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요, 아프리카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지도를 찾아야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니제르라는 그런 나라에서 그린베렛 특수 부대에 4명이 숨졌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지 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트윗을 통해서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을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박스 같은 언론은 대통령 편에 서고 또 이제 대통령이 어떤 일을 잘하느냐 잘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이제 10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기도 해야지 되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나쁜 결과가 전임 정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이번에 시작된 것인가,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전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 이번 행정부에서 새롭게 시작돼서 그런 것인지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대통령의 업무 능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워낙에 지지하던 사람의 열정과 사랑이 강했었고 반대하는 사람은 저런 사람은 알고 싶지도 않다 할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경멸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좀 이르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왜 일반 사람들이 대통령의 기질이라는 것을 많이 말해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만 잘해라, 내 일자리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언제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서 역정부터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셀 수 없는 거짓말을 해왔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인정을 하고 업무를 맡기신 분들에게라면 그렇긴 그런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점은 있었지만 그냥 경제를 한번 살려보지 하는 뜻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과연 대통령의 이 같은 수많은 거짓말과 정치인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능력이 전혀 무관한 것인가, 무관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번 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라 정규 방송이 없는 토요일에 오늘의 미국이기 때문에 좀 정규 방송 때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계속 제가 해온 일이 수십 년 동안 뉴스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활, 학교 교육을 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시키고 어떤 교육에서 시민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미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마 한국이 미국보다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라면 제가 미국에 살면서 한국 걱정이라든가 그쪽에 마음 가는 것이 조금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물론 한국에서 너무나 잘 살고 너무 그 여러 가지 한국이 미국보다 훌륭한 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런 평가는 객관적인 것과 또 주관적인 것이 있는데, 세계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아직도 그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시스템이 조금 그 다른 나라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강하고 안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을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이 새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관한 정책도 달라지고 소수인종에 대한 정책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저로서는 소수인종 미국에 이민 와서 다 커서 한국에서 뭐 받을 수 있는 교육 다 받고 미국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적인 정서와 또 미국적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저의 경우는 조금 그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마음으로 평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스 오늘의 미국이라는 정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 주에 뭐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 그 위켄드 리뷰에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이제 미국에서 그 니제르라는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이제 지금 뭐 아이시스라든가 여러 그 테러리스트와의 미국이 그 싸움을 하는 데에 어떤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정찰 병력, 군 병력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미국의 그린베레에 뭐 한 12명 정도가 그 한 또 몇십 명 정도의 니제리의 그 병력과 함께 무언가를 하다가 공격을 받은 거죠.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트럭에 또 무기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약간 유인을 당했어요. 유인을 당했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숨진 거죠. 거기서 숨져서 미국은 원래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무장을 하지 않았고, 하늘에 떠 있던 그 프랑스의 헬기와 프랑스 민간 회사의 도움으로 결국은 그린벨의 대원들이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일부는 그 가운데서 또 2명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다쳤고요. 3사람의 시신을 프랑스 병력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24시간 뒤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너무나 흉하게 망가져 있기 때문에, 무섭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25살의 설전트잖아요. 그 설전트의 아내는 미국에서는 항상 그 장례를 치를 때 관에 예쁘게 그 화장을 하고 이제 다 다듬어진 모습으로 누워 계신 그 고인을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죠.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그 그린벨의 설전트의 몸은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설전트의 아내에게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서 that your gu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설전트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원래 그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뭐 사인할 때 알고 있었지. 그래도 I guess 내가 생각하기에 참 힘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군인 가족 중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전사한 이 골드스타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통령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듣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나의 남편도 존중하지 않고 나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리무진 안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지역구의 정치인, 아주 오랜 수십 년 동안 이 숨진 그 그린벨의 설전트와 친구였었죠. 말하자면 그 그린벨의 설전트가 25살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연방 하원 의원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다 가족과 같으니까 스피커폰으로 대통령의 얘기를 들은 겁니다.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당사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그 대통령이 뜻은 어땠다 하더라도 이럴 경우는 뭐 느낀 사람의 그 감정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판단이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대통령의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동차 리무진을 타고 남편의 시신이 오는 공항으로 갔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런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기자들이 와서 이제 이 정치인에게 민주당 정치인이에요. 블랙입니다. 다 블랙이에요. 숨진 병사도 블랙이고 와이프도 블랙, 와이프는 2 아이가 있고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의원도 블랙, 다 블랙인 거예요.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정말 하지 말아야지 될 말을 하더라. 내가 중간에 전화로 대통령에게 그만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같이 앉아 있었던 군에서도 의전상 누군가를 보냈겠죠. 그 사람이 대통령과 통화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대통령은 그 의원이 너무나 거짓말을 친다면서 뭐 온갖 욕설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이 계속 또 미디어가 계속 이 정치인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민주당은 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악담까지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트윗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어제 그제였어요. 이제 4스타 해병대 그 장군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 존 켈리가 백악관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 브리핑 얘기를 들으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핑에서 물론 그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해병대원으로 숨졌을 때 그것을 별로 얘기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먼저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과 또 이것을 그 전에는 나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전사자 가족들에게 전화하지 않는데 오바마도 안 한 것 같아.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말하면서요. 나는 하잖아. 부시도 안 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 존 켈리에게 물어봐. 오바마가 그의 아들이 숨졌을 때 전화했나? 했죠? 그래서 존 켈리 답하지 않았고 오바마 대변인도 답하지 않았는데 백악관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존 켈리의 아들이 숨졌을 때 전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의전상이요. 대통령이 모든 그 전사자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던 국방장관이 됐던 아니면 본인의 그 어떤 그 상사가 됐던 어피셜한 편지는 보내도록 돼 있고 지금 이 존 켈리라는 아들을 잃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 그 설전트 가족에게도 왜냐하면 그 가족이나 잘 또 군대도 안 갔다 와봤고 또 전투도 치러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그 슬픔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가족들에게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고를 했는데도 대통령은 오바마는 안 했지만 부시는 안 했지만 나는 하겠어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미망인과 옆에서 같이 들었던 미망인의 시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이 정치인이 대통령이 한 말을 했다고 한 것이 맞다. 우리는 모욕감을 느꼈다. 나와 며느리라고 안 하고 딸이라고 했어요. 내 딸과 아들, 우리 나이 남편도 다 우리를 레스펙트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나와서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 했으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저도 처음 한 미국이 전사한 군인들을 어떻게 예우를 하는지에 대해서 참 감명 깊게 비서실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갑자기 막 거의 뭐 화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한 인간을 깡그리 무시하는 수준으로 이 민주당 여성 블랙
그 하원 의원을 향해서 그런 그 대통령의 그 말을 그런 그 말을 가지고는 자신이 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저께 너무 화가 나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90분 동안이나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 2015년에 그 플로리다주에, 플로리다가 지역구이거든요. 이 군인이 살던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그 지역구에서 FBI 그 빌딩이 새로 그 오픈될 때 이 의원이 그 세레모니에 와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2천만 달러를 줘서 이것을 지어줬다고 막 자화자찬을 하더라. 너무 황당해서 스턴드, 너무 놀라서 망연자실해서, 나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we라고 표현을 했어요. 망연자실했었다.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이렇게 이 일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막 퍼뜨리고 다니는구나. 스턴드 하면서 막 그 평소에 굉장히 부드러운 그 분위기에 존 켈리가 그렇게 이 여성을 공격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하원 의원이 아주 그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정말 빈 통과 같다. 빈 통이 요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empty 그 배럴이 아주 그 소리가 크다. 또 making noisy 한다고. 뭐 빈 깡통이 요란하다. 이것과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적어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을 하면서 연방 435명 있는 그 하원 의원, 그 중에 한 명인 여성 블랙 하원 의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의원은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존중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이었고 교육감이었고 주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을 거쳐서 이제 2011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은 켈리 비서실장이 얘기한 자기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2천만 달러를 전화 한 통으로 받아내서 이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허풍을 떨더라. 빈 깡통이 요란하더라. 정말 너무 망연자실하게 놀랐다. 그래도 우리 모두 놀랐는데 아무도 그걸 갖고 비난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제였어요. 이 여성은 나는 그때는 기금을 조성할 때는 내가 그 연방 그 기금을 조성할 자격이 있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연방 하원 의원도 아니었고, 내가 얘기한 것은 그 빌딩이 숨진 그 FBI 요원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해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했다는 감사를 했고, 그리고 그 두 명의 숨진 FBI 요원에 대해서 말을 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방송 전에는 그게 비디오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방송 끝나니까 역시 그 지역 언론이라서 센티넨털 그 선이라는 신문이 9분짜리를 찾아냈습니다. 봤더니 돈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존 베이너, 그 당시에 공화당 하원 의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은 민주당 의원인데요. 또 공화당 지금 마르코 루비오, 또 그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 많은 이런 정치인들과 함께 이 빌딩을 업무 도중 숨진 FBI 요원 이름으로 붙이도록 하게 했는데, 그것을 빨리 이렇게 승낙을 받아냈다. 그중 아주 티피컬한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그 행사에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비서실장이 어떤 경로로든 잘못 얘기를 하면서 이 의원을 비난을 한 것이죠. 물론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착각한 것까지 비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장이, 이것도 전혀 연관이 없는 이슈잖아요. 2017년에 미국 군인이 숨져서 대통령이 왜 12일 동안이나 그 군인들이 숨진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느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오바마도 안 했고 부시도 안 했는데 나는 모든 숨진 그 전사자들 가족에게 다 전화를 했다. 그것도 거짓말. 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 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없고 편지는 다 했고 그랬는데, 비서실장이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대통령은 다 잘했는데 이 여성이 이 이슈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과거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빈 수레다. 빈 깡통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도 참 내가 잘할 때와는 이 사람이 1950년생이거든요. 그럼 지금 60 몇 살입니까? 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와이시고 아이리시입니다. 그 캐톨릭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잘할 때는 여성에 대해서 참 신성함도 있고 종교라든가 또 이 전사한 가족 그 전사자에 대해서도 신성함을 사람들이 지켰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여성 블랙 그 연방 하원 의원에게 비인수레라라고 사실은 그 폴스잖아요. 가짜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목요일이었고요. 어제 아침에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백악관 브리핑을 하는데, 백악관의 세라 허캅이라는 그 대변인도 젊은 대변인인데, 이 대변인도 대단해요. 뭐 거짓말하는 것 장난 아닙니다. 평소에 들어보면은 이제 기자들이 또 물어봤잖아요. 그 이후에는 다 이 그 여성 의원의 말이 맞고 비서실장 얘기가 틀렸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 그 당시에 그 의원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기자들이라는 사람은 사실 확인 전에는 그 자리에서 어떤 근거 없이 도전은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존 켈리 비서실장이 너무나 그 아들의 죽음이라던가 미국에서 전사자를 예우하는 그것을 너무너무 그 감성적으로 또 그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세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저도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거든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이 세라 허캅이 그 백악관 대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라 허캅이가 그 여성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서실장 얘기가 맞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맞다니 지금 다 그 비디오 테이프까지 나왔는데 돈 얘기에 2천만 달러에 이자도 없더구만. 무슨 얘기냐. 이건 비서실장이 잘못 말한 거다. 잘못 알았다던가. 도대체 이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세라 허캅이라는 아주 그 젊은 여성이 30대 아니면 40대거든요. 마이크 허캅이 전 그 공화당의 뭐 예비선거에 여러 번 나왔고 지금 박스에 자주 출연하고 최근에 본인의 그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오픈을 했고 알칸소 전 주지사였고 복음주의 목사였고 가수인 그 마이크 허캅이의 딸입니다. 세라 허캅이가 하는 말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사성 장군에게 과 토론을 하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상당히 부적절하다. 하일리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이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사성 장관 출신이건 장관 출신이 아니건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슈가 있으면 그게 질문을 받아야지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되는 것이 백악관의 비서실장의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본인이 잘못 말한 거잖아요. 뭐 잘못인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원 의원은. 그래서 이 하원 의원의 경우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까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지금 백악관은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이것을 인종차별주의적인 언사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수인종인 제가 듣기에도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서 사성 장군까지 하고 아무리 그 군의 문화가 그 충성하는 문화이고 명령과 복종의 문화라고는 하지만 교육을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방 하원 의원에게 그렇게 빈수레가 요란한 그 전통을 보여줘서 우리가 다 스턴드 망연자실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백인 남자 연방 하원 의원이 그 대상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뉴스를 수십 년 진행을 하면서 봐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이게 이슈가 되니까 그 백악관의 대변인 그 허캅이가요, 세라 허캅이가 누구에게나 질문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은 다시 또 지금 이 의원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런 언론은 뭐 아주 뭐 페이크 언론이고 민주당은 그렇게 계속 한다면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라 허카비는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존 켈리 그 비서실장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empty 그 배럴이라고, 그 답인 그 통 소리만 요란한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더 그 쉽게 말하겠다. head and cattle. 헤드 앤 캐틀이,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모자는 썼는데 모자와 함께 쓰고 있는 소떼예요. 근데 별로 할 일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모자만 썼다. 그가는 허세만 부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흑인 그 연방 하원 의원이 모자 쓰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항상 흑인들이 멋쟁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멋쟁이 흑인들 가운데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코레타 킹 여사를 생각하면 아시지 않겠어요? 이 하원 의원은 항상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비서실장은 엠티 배럴이라고 얘기를 하고 빈 수레라고 요란하기만 한, 그리고 이 그 백악관의 대변인은 이번에는 그 헤드 앤 캐틀이라고 정말 그 모자만 쓰고 카우보이 모자만 쓰고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는,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이런 지금 이 그 백악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뭐 아주 우연하게 날짜는 미리 잡혀졌지만 이번 주에 이러한 그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것들을 민주주의와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한 거죠. 세라 허카비의 그 얘기는, 아니 사성 장군에게 와 토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I think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어떤 군사 독재 국가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백악관 주변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그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다 잘할 수 없고 다 못할 수 없습니다. 공과 과가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에게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거짓말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도 그룹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백악관 대변인이 팀을 이뤄서 계속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짓말이 아니라 가짜 언론에서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그 자신들의 그 판단 능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아이가 거짓말한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냉정하게 봐주셔야지만 백악관에서 같은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 또 그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이 거짓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세 사람이 거짓말을 이어갈 때 미국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도 실었고 또 누가 기고문도 썼던데 비서실장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죠. 사과 안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고 나서 24시간 이후가 됐는데 왜 몇 년 전에 일어난 이번 사건과 관련도 없는 이 일을 통해서 그 하원 의원을 비난하면서 그게 뭐 하원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했고 저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다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2015년에 보고 너무 망연자실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비디오 클립을 보면은 지금 이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당시에 가서 앉아서 그 연설을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믹스돼서 사람들이 아주 그 결정적으로 그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으니까 비서실장이 나는 왜 그것을 착각을 했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브리핑을 하기 전에 누구에겐가 정보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정보인데 나의 착각과 결합이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던가 분명히 그것을 밝혀야지 된다는 그 사과해야지 된다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에 저는 그 동의를 합니다. 자, 이번 이슈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시 대통령이 더군다나 같은 그 공화당으로서 또 부시 대통령도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경제도 좋은 것 물려받아서 나쁜 것을 후임자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사실 크게 많이 그 여러 가지 말을 할 처지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주의 역행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저런 그런 그 지적을 그 연설에서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 비난을 했죠. 그러나 글쎄요, 부시 대통령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 같은 그 부시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그 쫓겨난 스티브 베넌 전 그 수석 전략가는 최악의 대통령이 그 말 그대로 최악의 말을 했다는 식으로 어제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어떤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모임에서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결국은 이게 아주 그 중요한 군사적인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계속 빅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나가겠지만 인종적인 문제와 연관도 그 된다. 소수인종으로서 그렇게 그 보여지는 거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미국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역시 그 미국에서는 요즘 그 모든 뉴스들이 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돼서 조금 자세히 그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여론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욕에 있는 사립대학교예요. 인문대학교. 한 학생이 6,000명 되니까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대학교의 공공정책위원회에서 그 마리스트 대학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2%였습니다. 평균 이상일 것이다. 26%. 예요. 민주당 사이에서는 반대로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70%였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전반적으로는 한 58% 정도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42%는 공화민주를 다 포함해서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16%는 평균 이하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민주공화 다 합쳐서 19%가 평균, 11% 평균 이상. 그런데 7% 정도는 민주공화 다 합쳐서예요. 베스트 리더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 베스트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거죠.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1,09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이제 부시 대통령이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편견이라는 것 그리고 신나치주의와 같은 이런 그 구호가 용납되는 것은 미국의 원래의 그 정말 박혀 있는 DNA 이상주의에 관한 이런 것과 역행하는 것이고 지난 70년 동안 민주당, 공화당을 다 합해서 모든 그 미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그 자유화, 세계화, 무역에 있어서도 경제요 그런 것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만큼 세계가 좋아졌고 미국도 아주 그 지도자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미국이 지도자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나 그 부시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오바마 대통령도 본인은 블랙이니까 그런 말을 더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도 아니고요.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본인이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 인종차별에 관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는 좀 했지만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는 그 뉴욕과 또 그 버지니아에서 그 주지사 그 선거 그 후보 유세를 하면서 아니 지금이 19세기예요. 21세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했었던 이번 주에 한 그런 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정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정말 바보 같은 말 아니야? 아니면 듣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고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마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용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라 허커비는 그게 어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적한 말이냐? 부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 우리 백악관은 이해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별로 그 환영은 받지 못하고요. 또 하나가 이번 주에 그 중요했었던 컬럼 하나가 저는 이 컬럼을 어떤 그 표지라고 할까요? 어떤 표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그 지켜보는 기준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이제 10월의 중반 후반이 됐는데요. 미국에서 그 보수적인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에 또 스틸 뭐 아주 강한 공화당이고요. 패기 누난이라는 컬럼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 세라 페일린을 따라가는 듯하다. 그의 궤도를 따라가는 듯하다. 아니면 이미 그 궤도에 접어드는 것으로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게 세라 페일린이 처음 나왔을 때 보통 사람들 옷차림을 했고 뭐 정치인으로 나와서 사진 잘 받아야지 되는데도 안경을 끼고 다녔고 안경 벗고 사실은 뭐 렌즈를 한다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고 또 뭐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 같은 것을 사서 입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비싼 옷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깝게 느꼈고 인기도 있었고 좀 무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항상 무지하다는 말씀을 드릴 때 지식에 대해서요. 그것이 무지한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밸류가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말로요. 세라 페일린이 좀 무지하기는 했지만 뭐 우리 집에서 소련이 보인다던가 뭐 구소련이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는 했지만 그래도 빨리 배우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기성 정치에 그 실망을 했었던 사람이 세라 페일린을 좋아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꾸 안주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안주와 개혁이 적절히 필요한데 그런 중간에 어디가 그 점진적인 개혁 아닐까요? 그 레볼루션이 아니라 에볼루션 정도. 그런데 세라 페일린이 그러한 점은 참 친근하고 좋은데 가족사도 뭐 딸아이가 너무 일찍 뭐 학교 다니면서 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뭐 임신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 보통 미국 사람의 가정이다 해서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포용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리더로 살아갈 때는 저울에 달아보지 않아도 무게가 너무 가벼운 겁니다. 가벼워서 우리가 기댈 수 있기는커녕 흔들리는 것을 잡아줘야지 되고 너무 막무가내고 하니까 그 얄팍한 지식과 천박함과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 세라 페일린이 그 잊혀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 그 궤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거짓말로 점철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 공개적으로. 누군가가 가족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아주 난처하다는 거죠.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게 왜 거짓말을 하게 됐는가 거짓말이 아닌데 좀 과장해서 언론이 그런다든가 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생각도 좋고 많은 그 굵은 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다만 스타일에서 좀 문제가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오던 사람이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고 패기 누난이 쓰고 있습니다. 관용, 인내, 동정, 연민 이런 것 아주 그 정치인이 오랜 심사숙고와 또 돌과 불을 견디면서 단련된 여기서 나오는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런 리더의 성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발언, 너무나 그 지적으로 얄팍한 것, 총체적인 이상한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더니 오늘도 제가 봤어요. 그 칼럼에 실린 댓글들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패기 논란을 완전히 정말 그 매장시킬 수 있으면 매장시키겠다 하는 정도로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 주에 그 미국에서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이슈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계속 지금 팍스, 브레이트바트 그리고 막 이름도 그 알기 어려운 여러 수많은 매체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수많은 매체들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또 그 특별히 그 전형적인 팬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내용, 음모론 같은 것들도 많이 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도 팍스에도 그 많이 나오고요. 브레이트바트는 뭐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까지도 지금 팍스 대 나머지 언론, 텔레비전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물론 텔레비전이 기본적으로 미국에선 그렇습니다. 신문, 그 인쇄 매체보다는 조금 그 자극적이고 왜냐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미국의 그 인쇄 매체는 신문 하면은 뭐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뭐 워싱턴 포스트, 뭐 보수 그 신문 가운데서는 아주 그 정평 있는 그런 세계에서 정말 존경하는 그런 신문들이 많지가 않아요. 월스트리트저널 정도? 그리고는 뭐 워싱턴 타임스 물론 보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워싱턴 포스트를 보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름이 비슷해서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싱턴 포스트는 진보고 진보 중에 진보고 지금 그 아마존의 CEO가 몇 년 전에 샀죠.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가 보수죠. 워싱턴 타임스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색깔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원래 그 통일교가 만든 신문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그 통일교가 이제 이끌고 있고 문선명 씨 그 사망 이후에는 약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워싱턴 타임스가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는 뉴욕 포스트 보수라기보다는 뭐 믿거나 말거나 기사를 많이 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데 이 같은 그 신문들보다는 진보 신문이 훨씬 그 신문 가운데서는 좀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좀 팩트 체크를 잘하죠. 그래서 신문들의 경우는 진보나 보수나 사설에서는 그 신문의 색깔을 싫지만 뭐 일반 기사에서는 팩트를 중심으로 하고 요즘은 그 팩트에도 오피니언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진보 신문에도 그 오피니언이 많이 들어가서 팍스 뉴스 같은 데서 비난을 많이 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자들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명백한 거짓일 때는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기사에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쪽에서 보면 그게 오피니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서실장은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 정도 하고 만약에 시간이 있어서 비디오가 나왔다 하면 비디오가 나왔는데 이 의원의 말이 맞더라. 그런데 또 그 다음에까지 또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 백악관의 대변인은 그게 그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도 트윗에서 또 오늘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면 일반인들로서는 아주 그 세세하게 늘 시간 들여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신문을 자세히 보지 않고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같은 진위가 가려지기도 쉽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런 때 너무 그게 심각하니까 지금까지는 예의상 돼왔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룹에서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기자들도 이건 거짓이다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오피니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신문은 그렇게 돼 있고 그에 비해서 방송의 경우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특히 그 뉴스를 24시간 동안 다루는 그 채널의 경우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 종일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말을 하니까 그 오피니언이 또 오피니언이 되고 뭐 사실과 저 멀리 가 있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제 그 팍스 뉴스가 이 클립 저 클립을 마구구 보여주면서 CNN도 흉보고 MSNBC도 흉보고 막 이러면서 그 박스의 진행자들이 그런 식으로 흉을 보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일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나쁠 만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그런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를 페이크 뉴스다라고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팍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선데이 뉴스를 진행하는 팍스 뉴스 선데이를 하는 크리스 월레스예요. 크리스 월레스가 AP통신과 인터뷰를 했더군요. 팍스의 동료들이 정말 그 사람들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Don't know what's in their head.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그 심하게 진행자와 커멘테이터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역공격하는 게 지나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월더스는 만일 트럼프가 나는 트럼프가 좋다 이렇게 말하길 원하면 또 민주당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that's fine. 의견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은 그런 말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의 종편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처럼요. 그런데 이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는 나는 다른 언론을 그렇게 심각하게 때리는 게 싫다. 팍스가 너무 자주 다른 언론들을 때리는 것은 결국 우리를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다른 언론이 완전하게 거짓 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를 할 때 뉴스를 보도할 때 악의적이 아니더라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왜 그 플로리다주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흑인 의원이 하지 않은 말을 흑인 대통령 이름까지 들먹거려가면서 흑인 의원이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걸었더니 2천만 달러 그 건물 짓는 기금을 받아냈다고 자랑을 하더라. 기가 막히더라. 이 말을 왜 했는지 저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는 아직 못합니다. 왜냐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이 아니고도 이제 그 잘못 보도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팍스는 그런 것을 모으고 모아서 의도적으로 아주 그 대통령 듣기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 월러스도요. 조지 부시나 버락 오바마처럼 팍스의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팍스 TV를 보는 사람은 다 압니다. 션 해니티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친구이지만 또 본인도 뭐 나는 그 정확한 그 저널리스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오피니언 리더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 뉴스 그 팍스 앤 프렌즈의 그 크루드 저는 팍스 앤 프렌즈를 보면은 대통령은 너무 좋아하는데 아침에 아주 심각한 뉴스들도 많고 하는데 너무 좀 밝은 면이 많아요. 막 여성들이 옷 다 벗고 나와서 정말 거의 다 제 수준에는 다 벗고 나오는 거예요. 다 벗고 나와서 뭐 얘기하고 뭐 지글지글 뭘 구워 먹고 밖에서 뭐 놀이기구 소개하고 저는 뭐 그다지 제가 저의 뉴스에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대에 좀 그런 면이 있는데 팍스 앤 그 프렌즈의 크루들이 그렇게 그 대통령을 아주 드러내놓고 뭐 대통령의 거짓말이건 참말이건 홍보를 하고 있죠. 터커 칼슨도 마찬가지예요. 나비 넥타이 메고 CNN에서 일하다가 간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제시 워러스 같은 사람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의 언론 가운데서도 저는 팍스 뉴스에서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이 아주 오래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서로 막 전전반측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대통령은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헤리티지 재단에 가서요. 헤리티지 재단이 보수적인 띵크탱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띵크탱크나 진보적인 띵크탱크나 뭘 조사할 때 돈을 받아야지 조사를 하잖아요. 그 연구원들이 다 뭐 박사의 박사 출신들인데 돈 조금 받고 일하겠어요? 그럴 때 그들이 원하는 것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떤 조사 결과도 북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강성인데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일하던 그 한국계 한 여성도 그 말하는 거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별로 연구하지 않았던, 불과 얼마 하지 않았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말들을 많이 해내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그 재단의 색깔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인데 좀 기울고 이상하다고도 할 수 있는 진보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갓을 항상 빼놓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Freedom is a gift, is not from government. freedom이라는 것은 정부로부터 나오는 gift, 선물이 아니라 갓에서 오는 선물이다. 갓. 이 그 크리스찬들,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을 많이 그 챙기고 있죠. 그쪽에 그 표를 굉장히 의식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 그 신자들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한국 분들 가운데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를 좀 다른 인종의 교회보다 잘 안 합니다. 다른 인종들의 교회는 교회에서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교육이 되고 하거든요. 특히 이제 흑인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잘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교회가 비영리 재단으로 해서 뭐 세금 감면 혜택 받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는데 유독 뭐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은 또 뭐 동성 결혼은 또 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많이 그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신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NFL은 결국은 NFL의 그 커미셔너가 선수들은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일어서야지 됩니다. must be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require라고는 안 했고 그게 규정으로 만들진 않은 거예요. 룰북에 그렇게 넣지는 않은 거예요. 일어서기는 해야지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만약에 일어서야지 되는 것이 규정북, 룰북에 넣는 requirement였다면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벌을 주는지까지도 정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LA 다저스 어제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어제 경기 못 봤어요.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 나가게 된 게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의 그 헤르난데스가 홈런이야 뭐 늘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홈런이라는 것을 뭐든지 선물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너무 귀한 선물이 오면은 얼마나 그 선물이 좋아요. 기쁘고 선물 준 사람이 너무 예쁘고, 우리의 그 헤르난데스가 그렇게 홈런을 치고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홈런 치기 전에 전화하고 아버지하고도 그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 아버지가 사실 지난해에 암 치료를 받으셨었어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이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가 지금 아직도 뭐 반 훨씬 이상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발전기 막 돌려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가족들만 모였겠어요. 그 주변 아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헤르난데스가 이렇게 홈런을 쳐서 너무 좋다고 하고, 다저스 구단주가 그래, 이 푸에르토리코에 $100만 허리케인 이 기금을 보내지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 스포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 주 그 위켄드 리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 도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그 올림픽 뭐 금메달, 은메달 다 받은, 런던에서 금메달 했던가요? 은메달 했었던가요? 했던 그 맥케일리 마룬이 지금도 젊어요. 이제 뭐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 그 주치의한테 계속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편지로 썼어요. 편지로 썼는데 그 편지가 아주 길지도 않고 아주 짧지도 않은데 올림픽이라는 것이 아주 그 어려운 과정 뒤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선수들에게는 극기에서 오는 뭔가 계단을 뛰어오를 수 있는 인간적인 한계 극복의 기쁨을 주는 것일 테고요. 그래서 본인은 8살 때였나요? 그러면 2004년도에 올림픽을 보면서 나도 해서 결국은 올림픽 체조 선수가 됐는데 이 주치의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만 있으면 내가 골드 메달을 받기 전에 실버 메달을 받기 전에 항상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15살 그 밤을 잊지 못하는데 본인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도쿄 갈 때였대요. 비행기에서 수면제 먹였고 호텔에서 이 그 주치의와 자기와 두 사람만 있었답니다.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날 밤에. 그런 얘기, 이 닥터자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미 닥터 자리 떨어졌겠지만, 레리 나사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투 캠페인이죠. 지금 그 헐리우드의 하비 그 와인스틴 케이스 이후에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위크엔드 리뷰를 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그 이슈가 있었어요. 세금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안이 먼저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그것을 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에 기회가 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슈가 있었다라고 전해드릴게요. 어제 어떤 분도 그 유튜브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머리에 지진 나는 줄 알았다고 하셔서요. 지금 그 팍스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선거 당시에 너무 많이 그 보도를 해드렸었고 저는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제가 많이 그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훌륭한 재단이라고 그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다지 훌륭한 재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선재단은 가장 많은 그 돈의 액수를 자선에 써야지 되는데 클린턴 재단은 저도 지금 숫자는 잊었어요.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todayus.com에 찾아보면 어디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요. 반 이상이었어요. 반 이상을 다 누구 월급 주고 또 건물하고 그리고 어디서 펀드레이징 한다고 하룻밤에 돈 엄청 쓰고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 직원들 봉급 주는 것도 그 직원들이라는 사람들이 클린턴과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가를 이룬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정치가에서나 아니면 모든 그 업계에서 그룹들 그렇게 자신들의 가신과 같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죠. 다 그 재단의 어떤 간부로 주고 또 딸은 무슨 일을 했다고 딸은 또 부회장인가 뭔가 했었잖아요. 딸도 그렇고 또 힐러리 클린턴의 우마 썰먼은 배우 이름이고 무슨 있었잖아요. 그 스케줄링 비서 아주 그 유명한 남편이 안토니 위너의 부인 그 보좌관도 아니 국무부 장관의 보좌관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클린턴 재단에서도 봉급을 받고 다른 데서도 또 클린턴 재단에서 봉급은 안 받은 것 같네요. 다 이렇게 서로 연관을 했죠. 항상 연관을 하고 다른 데서 또 봉급도 받게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게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클린턴 부부를 별로 깨끗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라늄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러시아가 미국 우라늄의 한 20% 정도를 관장을 하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우라늄이라는 것은 항상 국가의 전략 자산이고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라늄 관련 어떤 협상을 할 때는 국무부 또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승인을 해야지 되는데 러시아의 큰 우라늄 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우라늄 회사 가운데 하나가 캐나다에 있는 다국적 기업인 우라늄 원이라는 그런 회사를 합병이라기보다 지분을 약 16%라고 하던가요. 그 정도를 인수하게 하는데 결국은 미국 정부가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일 때 국무부도 그 승인을 해야지 되는 하나의 정부의 에이전시에 속하는데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왜 캐나다 회사는 거기에 일부 지분을 팔았는가? 캐나다 회사는 러시아 근처에 있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다른 회사를 사는 조건으로 우리는 그쪽에서 니네는 이쪽에서 이게 또 다 돈 버는 거와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우라늄 원을 창업하고 키우고 그 러시아 회사의 일부를 파는 그 과정을 뚝쭉 주도를 한 우라늄 원이라는 회사의 회장이 자신의 패밀리 재단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클린턴 재단에 235만 달러인가요? 253만 달러를 기부를 했고, 그리고 빌 클린턴은 이제 이 러시아가 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2009년부터 2013년 그 사이에 2010년인가요? 9년인가 2010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모스크바 가서 연설하고 5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 50만 달러가 크렘린과 연관이 있는 러시아 은행에서 준 돈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이런 그 딜들이 이루어지고 그 딜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그 러시아 돈 받고 하고 러시아가 그 미국의 이 국무부가 그런 거 인정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도 다 러시아 측에서 뭐 킥백 같은 거 주고 등등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승인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개입했느냐 직접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아직 드러난 것 같진 않고요. 이게 2005년도에 뉴욕타임스가 아주 심층 보도를 했었었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막 날마다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더 힐이라는 신문은 의회 신문이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구태여 이제 그 구분을 하자면 약간 우측인 중도 우파 의회 신문입니다. 더 힐이 이번에 다시 보도를 했어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러시아 우라늄 회사가 이렇게 캐나다 다국적 회사를 이렇게 해서 미국의 우라늄을 컨트롤하게 됐는데 그때 그것을 승인하기 이전에 FBI는 이미 러시아가 미국에 킥백 같은 것을 주고 이게 다 그 자본주의 회사는 킥백 있고 이러면 일단 돌아가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러시아보단 덜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거 알고도 오바마 행정부가 이것을 승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척 그레즐리 의원이 다시 수사를 해라. 이게 2015년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고 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계속 연방법무부에서 조사는 하고 있었던 이슈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화당 의원이 더 조사를 해라 하면서 10군데에 지금 편지를 보내서요. 더 이제 심층 그 수사 내지 조사를 하고 보면은 클린턴 재단에 돈 받은 것도 그 딜과 연관이 있는가? 아니면 그 힐러리 클린턴도 다 킥백 이런 거 알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알고도 승인을 한 것인가? 승인을 했다면 왜 그랬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빅 이슈였는데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북한에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고 러시아와 여러 가지 그 접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지금 현재의 그 CIA 그 국장은 이미 이제 백악관 상황실에 뭐 등장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몇 개월 안에 북한이 핵 그 능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도 또 모르겠다. 이렇게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말을 했고 또 그 바로 전임자인 존 브레넌 CIA 국장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한반도의 뭐 전쟁 위기가 뭐 4대1 내지 5대1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번 주에 뭐 한 사람은 그 Foundation for Defense Democracies 민주주의 방어 재단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루 차이를 두고 또 한 사람은 포드맨 대학이라고 뉴욕의 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아직 몰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또 윤곽이 또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서 이번에 미군 가족들이 대피 훈련 받은 것은 미국에서도 좀 주목을 했고요. 그 사이에 북한의 사이버 파워가 이제는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이란에서 좀 전수를 받은 것 같은데 돈도 그로 인해서 벌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인 가운데서 46% 공화당 미국인 가운데서는요 선제 타격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퀴니피악에서 대학에서 조사했습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인 내용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 보니까 지금 북한에서 6번 핵실험을 한 이후에 그 풍계리, 그 주변 산매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지질 구조도 좀 바뀌어지고 있고요. 폭발 당시에 뭐 산이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85에이커 정도 그쪽 그 산정에서 내려앉았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컬럼비아 대학교의 지질학자 폴 그 리처드 박사가 뭐 여러 그 예를 들어서 그 개인 회사들도 있잖아요. 미국에 무슨 위성 시스템 보는 그런 회사 자료 등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뭐 이미 지난달에 경고를 했었고요. 산이 붕괴되고 그러면 이제 방사선이 새어나온다던가 날아다니면 정말 그 재난이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 사이에 북한은 이제 뭐 수소폭탄 뭐 완전하다 9월 3일 테스트 이후에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풍계리를 버리나?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네바다에 있는 사이트도 지진이 나고 그리고 나서도 92년도였었죠. 그 핵 테스트를 유예하기 그 전까지는 계속 그곳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활화산이라서 아주 그 마그마 같은 것이 뜨거울 때 이런 뭐 지진이 일어나면 문제가 크게 되기는 되겠죠. 아무튼 다 그런 정도가 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는 위크엔드 리뷰였고요. 위크 어헤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크 어헤드는 다음 주에는 지금 뭐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 공개하겠다라고 트윗으로 했는데 10월 26일까지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공개의 범위도 잘 모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너무나 젊었을 때 숨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암살에 관한 기록이 1992년도에 25년으로 딱 잡았어요. 2017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 10월 26일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비밀로 했다, 공개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그동안 이것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기구에서 조금씩 공개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파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3,600개의 그야말로 탑 비밀 파일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도록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국방에 해가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정보라든가 법 집행이라든가 외교 관계의 문제가 국민이 알 권리보다 더 크다고 대통령이 판단을 하면 이것을 그대로 묶어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는 일단 뭐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 공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도 공개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냐면은 두 번째 공격수가 있었는가, 리 하비 오스월드 뒤에 누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리 하워드 오스월드가 이제 이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그 전에 멕시코에 몇 주일인가를 머무르면서 뭐 쿠바와 멕시코 관계자를 만났다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뭐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 그 공화당의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척 그레즐리 의원이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에 암살 기록 리뷰국이라는 데도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Assassination Records Review Board에 있었던 판사, 이 판사가 얘기하기를 충격적인 내용은 없다. 그저 이 기록은 냉전의 스냅샷 정도로 흥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에 이번 주에 보니까
새로 나오는 영화의 그 스탈린의 죽음에 관한 특히 이제 그 몇 시간을 중심으로 한 그 영화에 대한 리뷰가 나왔던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 스냅샷 냉전 시대의 그런 것일 것이다 하는 이게 다음 주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공개가 된다면 다 공개되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공개할 것인가 그 사이에도 이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각하 하는 얘기가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들리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진통제인데 이것을 마약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그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해서 긴급 그 사태로 선포를 하고 뭔가 방안을 얘기하겠다 하니까 지금 뭐 대통령 주변에서 아니 무슨 말씀을 저희 지금 다 그런 것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그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하게 이슈가 될 것은 제일 앞에 오랜 시간 그 말씀드렸던 그 그린벨의 그 숨진 그 군인이 설전티어 라 데이비드 존슨 왜 그룹에서 떨어졌는가? 그럼 그때 살아 있어서 구출할 수도 있었던가? 미국은 왜 그곳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가? 왜 그 프랑스의 제트기와 민간 헬리콥터들이 현장에 갈 때까지 기다렸어야지만 된다. 국방장관은 대피에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뭐 50명이 매복해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사하라 그 지역에서의 아이시스가 이게 커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아이시스를 완전 물리쳤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잠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과정이 아닌 것인가. 이런 그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럼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더 확대해야 하시려는가? 축소시켜야 되는가? 전쟁을 저쪽에서 치를 때 한반도에서도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보여질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그 방문을 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요. 아시아 지도자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알아야지 될 것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다른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강혜신이었습니다.